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2주차 2차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사회복지의 이 세미나의 어찌 보면 전체적인 사회복지의 개념과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 목표와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ASW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요, 모든 사람 이 사회복지 실천을 왜 하느냐,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NASW에서 공식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NASW에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또 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런 세미나에 있어서의 이 목표와 목적에서 먼저 거기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놓았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과 여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면요, 인종, 나이, 성별, 지위, 고하, 재산, 유무 이런 것과 결국 뭐라는 거야? 이런 걸 다 초월한 그러한 광범위한 입장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과 사회 간의 유익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거기에 당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다? 그게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목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해 놓은 것을 먼저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로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계속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내용 여러분들 플랜점을 다 갖고 계시죠?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이 사람들의 문제 해결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 발달적인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개인을 고려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건요, 이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문제의 이 과득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개인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실천의 초점이 개인에게 있음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 앞서도 우리 살펴본 대로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그런 어쩌면 근본적인 개념은요,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그 개인보다도 물론 개인을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대상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 또는 소집단들 또는 이제 단체 이런 쪽에서도 그런 사회복지 실천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수업 자료에서요, 뒤로 이제 좀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여기서는 제가 지금 보시면은 크게 몇 가지만 살펴놨어요. 근데 뒤에 가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이 다 됩니다. 어차피 이 실전 파트로 내용 들어가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사, 보호자 이런 그리고 중재자, 중개자, 옹호자 이런 역할이 많아요.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뒤에 갔을 때도 그것을 그냥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중재를 하겠다는 건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중재는 말 그대로 교통정리해 주는 거예요. 중개는요, 연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면 부동산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매도자와 매수자를 해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중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요, 중개자 역할은 말 그대로 서비스와 그 A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클라이언트를 A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랑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게 중개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보시면요, 나와 있는 대로 상담자, 교사, 보호자, 행동 변화자 등으로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된다는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건강에 대해서, 여기서 상담을 통한다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 사정하는 단계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어세스먼트 단계.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건강이나 또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의 욕구와 문제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클라이언트는 왜 클라이언트가 되었냐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클라이언트라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실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만 더 구인 광고를 보고 내가 취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몇 군데 지원을 하면은 나는 충분히 또 직업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는 자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결핍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비공식적 자원,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공식적 자원과 이 비공식적 자원으로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적 자원은 바로 뭐냐면은 국가 차원에서 주는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뭐 공공부조나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공식적 자원입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자원은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뭐 이웃 이런 분들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한테 주어지는 이런 자원들은 비공식적 자원이라 불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의 비공식적 자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또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클라이언트라 부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신의 능력도 지금 현재 결핍된 상태이고 그리고 자신의 비공식적 자원도 현재 고갈된 상태 아니면 없는 상태.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클라이언트라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어찌 보면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고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결핍된 그러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 자원이랑 뭐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은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또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뭐예요? 이 다리 역할을 해주고 어찌보면 소식통 역할 그리고 정보 전달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이것이 실천 파트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오죠. 자원과 서비스와 뭐야 또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자원은 당연히 뭐예요? 결핍된 자원. 자신에게 있어서 이 자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돈이죠, 돈요. 그리고 서비스, 상담 서비스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나 뭐 직업 재교육 서비스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겠고, 기회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쉽게 쉬운 부분인데, 그럼 클라이언트가 받는 기회가 뭐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이 서비스하고 비슷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를 들어서요.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클라이언트가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분은 A라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분이에요. 그럼 이분이 접근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비록 실질 상태에 있지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랑, 신체적으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실직 상태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그 범위는 분명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또 다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은요, 이 직업을 다시 얻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법령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책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70년대, 80년대면요, 우리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가정마다 자동차도 다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이렇게 혼잡하거나 우리가 러시아워 현상이라 그러죠. 출퇴근 시간에 자동차가 많이 밀리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이유는요, 도로가 넓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자동차 숫자가 그만큼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정마다 자동차가 있는 것은 기본이겠지만 사람 숫자만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아니겠지만 성인 뭐 직장 생활하는 아들과 딸이 있고 엄마가 아빠가 있으면은 최소 그 집은 자동차가 2대 이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따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경우 보면 와, 여자가 운전한다 이런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요. 심지어 제가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는요, 여자 버스 운전기사님 보면 진짜 하나의 신기한 거였어요. 지금은요, 여자 버스 운전기사님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택시 여자 기사님은 너무 많고요. 이제는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들 중에 특히 여성분들도 자동차 면허증을 따는 시대가, 불법은 죄송해요, 뭐 여성들이 자동차 운전 면허 따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막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요,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운전 면허증을 딴다는 건요, 굉장히 낯선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7, 80년대는요. 왜냐하면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한쪽 팔이 없으신 분들은 한쪽 팔로만 운전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일반인의 그 자동차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양 다리가 없는 분, 다시 말하면은 하반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하려면 브레이크하고 악셀레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손 기아를 넣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일반 자동차가 아닌 개조를 해야 됩니다. 특수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7, 80년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런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웬만하면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에 맞게끔 자동차가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원과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해주는 체계와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 실제 초점은 개인과 체계 간의 관계에 맞춰져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 사회복지사의 또 한 역할은요, 자,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사회복지사의 역할은요,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 기술론과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와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이런 내용에서 이미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역할을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다시 한번 옛날 걸 떠올리면서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을 하는지 그걸 한번 더 정리하라고 내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저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우 놀라워라, 이래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물론 이 사회복지사 역할에서 또 뒤에 구체적으로 또 나오겠지만 뒤에 가서는 또 놀라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중개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에 가면은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장만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좀 더 큰 평수로 집을 옮기게 되면은 다리품 팔아서 요즘에는 뭐 직방이나 아니면 다방이나 이런 데서도 뭐 작은 집은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치,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살고자 하는 아니면 내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주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는 보통은 부동산이라고 그러죠.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매물과 실거래가와 매물이 나와 있는 것과 또 직접 나와 있는 집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 지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사회복지사는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이언트들은 서비스와 정보의 접근성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사는 이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의 사회복지사는, 자 보세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른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이 뭐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거. 이때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이 자원은 클라이언트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금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A라는 클라이언트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A라는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A라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에게 이 문제가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부모 가정 중에 엄마하고 사는 이 모자 가정이라고 볼게요. 모자 가정의 어머니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자립하기 위해서는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되고, 그럼 직장 구했을 때 아기를 돌봐줄 돌봄 기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이 한부모 가정, 모자 가정 어머니에게 직업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직업 연결해 주면 됐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기를 거기 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기 돌봄 서비스 자원이랑도 또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이 A라는 사회복지사는 아기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은 없어요. 자기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는 결국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사는요, 정보의 이 양이 풍부하다면은 예를 들어서 돌봄 기능 서비스도 자원도 갖고 있고 직업 교육도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본격적으로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에게 나는 뭐 일반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거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서비스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한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있는 자원들을 계속 뭐 합니까?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러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다양하게 매칭시켜 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요, 사회복지사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문제를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으로 적재적소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체계 작동을 효과적이고 인간적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요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요. 다음,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옹호자로서의 역할은요, 자, 말 그대로 보세요. 말 그대로 뭘 해주는 거냐면요, 옹호해주는 겁니다. 옹호. 저 밑에 내용 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고충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때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대신 뭐 해주는 거예요? 욕구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결국 클라이언트들은요, 지금 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신이 권리를 누려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이 약한 위치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옹호자 역할은요. 클라이언트의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거를 대변해 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발생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인간단성을 못하는 걸로 끝나야 될까요? 국가에서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옹호자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국가를 상대로 뭐합니까? 너네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해 놓고 왜 이런 문제에 직면한 사람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없느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대신 옹호해 준다고요. 대신 대변해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뒤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 개념만 일단은 옹호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A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줄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다 이러면은 빨리 그걸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책을 개발하고 그걸 개선하는 거. 그 역할을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기획자와 정책 개발자로서의 역할. 뭐 앞에 옹호자하고 비슷한데 보세요. 클라이언트가 받을 프로그램의 기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결정하고 뭐 이런 것들. 결국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에 처한 뭐 집단의 권한을 부여하고 뭐 사회 경제적 정의를 뭐 정지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데 보통 우리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 노인, 장애인, 어린이 또 이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성들을 위해서도 특히 이제 뭐 여성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양성평등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들도 연세가 많으시게 되면요. 첫째 경제력을 갖추고 있으면 다행인데 연세가 많아졌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력이 이미 상실됐단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7, 80, 90대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과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보장할 만큼 그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7, 80대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젊었을 때는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자식들은 자기 부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에서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돼버렸죠. 좀 잘못되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의 위기에 있는 집단들이다 볼 수 있겠죠. 저나 여러분들 세대는 좀 달라지겠죠. 왜요? 국민연금 제도나 개인연금이나 또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이미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이미 제 노후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위험한 집단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상황은 좋을 수는 있겠죠. 그 장애인은 뭐 제가 설명 필요 없겠죠. 빈민하고는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누구다? 기획자와 정책개발자의 역할이다. 이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역할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이에요. 자, 사회복지를 말하고자 할 때 그 의미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개념 규정이 달라서 자,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 뭐냐 하면은 한정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광의적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는요. 자, 일단
그래서 그 경기를 광범위하게 또는 전문적인 실천을 중심으로 규정한다 했는데, 크게 먼저 한정적 개념이 있고 밑에 보시면은 광의적 개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한정적 개념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어때요? 많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주겠다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딱 제한해서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말일까요? 벌써 느낌 오죠? 그래서 한정적 개념과 같은 말은 바로 뭐냐면요, 이겁니다. 밑에 제가 드래그 있는 부분. 일시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항구적으로 계속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걸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대체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충적,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거에 대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는데 그것도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용 볼까요? 보세요. 가족이나, 그래서 한정적 개념으로 사회복지 실천은요, 뭐냐면 가족이나 시장기구로부터 어떻게 된 자들, 탈락된 자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가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기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비공식적 자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재된 사람들입니다. 시장기구로 탈락된 자, 이 사람들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직당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이 돼야 안 돼요? 인간다운 생활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한정적 개념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 주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준다 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을 사람, 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일부 그 규정을, 자격을 갖춘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차 책임, 그래서 누구한테 있어요? 그 어려움에 직면한 그 사람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데올로기 배우면 또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알고 나중에 이데올로기 보시면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이데올로기를 먼저 배우고 이걸 봤더라면은 이 부분이 쉽게 이해되겠지만, 반대로요, 이 내용을 이제 알고 보니까 이데올로기가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의 1차적 책임은 그 문제의 당면에 있는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은요, 아무에게나 서비스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니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니를 도와줄 비공식 자원도 없는 너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니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 보니까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은 그 다음입니다. 그 2차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복지를 자신이나 그 부영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그 사람에게만 제공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에게나 안 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요. 그래서 비슷한 말 아까 전에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결국 마지막에 보세요. 그래서 한정적 개념으로 사회복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그래서 뭘로 보냐면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돼버려요. 왜?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도와줄 비공식적 자원도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해버린다는 거죠. 병 걸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잘 아는 말, 찍혀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사회적으로 낙인된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스티그마 효과가 발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사회적 낙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 몰라요. 모르죠. 왜요?
온라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니까 누가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거는 정말 잘 된 제도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요. 현금으로 서비스가 안 나고 현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제도 이름 바뀌기 전에는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그랬죠.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그러고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요. 옛날에 어떻게 서비스를 받았냐면요.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요. 부식품이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것들을요. 동사무소에서 줄 서서 받았어요. 동사무소에 줄 서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살포대기에 정부미라고 이렇게 적힌, 정부에서 주는 쌀이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적힌 거를 력하나 아니면 어깨에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메고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 저 사람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인돼 버리잖아요. 근데 모든 국민들한테 다 살 한 가마씩 나눠준다면요. 누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 개념은요.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필요한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낙인이라는 이런 문제는 어찌 보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이게 사회복지 실천을 바라보는 관점 내용입니다. 그 한정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은 돈이 그만큼 안 든다는 거예요. 경제에 굉장히 큰 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는요. 광의적 개념이에요. 광의적 개념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협의적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항구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조금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조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주는 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언제까지 줘요? 우리나라는 평생 줍니다. 물론 도중에 수급비를 받던 대상자가 소득이 발생해버리고 경제력이 갖추게 되면 수급비는 끝이 나지만요. 아니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줍니다. 우리나라는 항구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초생활수급 제도는요. 일정 일부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에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복지 서비스이지만 받는 사람은 평생 받기 때문에 항구적이라는 이런 광의적 개념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굶어 죽어도 공공부조격인 AFDC 평생 얼마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냐면은 미국은 물론 그것도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평생 얼마를 받냐면은 평생 60개월 쉽게 말하면 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5년 다 써버리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자유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니한테 있으니까요. 아니면 노인이 돼버리면 돼요. 빨리요. 젊어서는 그렇게 되지만 노인이 되면요 또 다른 서비스가 있으니까 뭐 크게 하지만 미국 사회는 굉장히 엄격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거 해당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뭐 의무 교육 같은 경우 그리고 아동수당 아무리 재벌집이라 하더라도 미취학 아동들 그러니까 학교에 안 들어간 이제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은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편적 서비스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광의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는요. 자 밑에 위에 보시면 이제 현대사회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1차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국가는 2차 책임 지겠다 그랬는데 1차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는 것이 한정적 개념인데 이제는요. 국가가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다. 뭐냐면은 이렇게 복지를 다양하게 보편적으로 광의적으로 모든 사람이 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빈부격차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금 제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거나 모두가 다 가난해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 갭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은 한정적 개념과 강의적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개론이나 아니면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도 이 내용은 다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사회복지는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잔여적에서 제도적으로, 한정적에서 광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요. 복지에 대해서 심지어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도 1차 책임은 니한테 있었잖아 라고 하는 그 국가조차도 지금 코로나라는 제3의 이런 불가항력적 문제가 터지니까 국가에서 서비스가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후기 산업사회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본다면은 한정적 개념의 사회복지에서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로 현재 많이 지금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재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로마니신이라는 사람은요. 잔여적 제도에서 제도적으로, 같은 말 한정적에서 광의적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자선, 옛날에는 뭐예요? 이 가난한 사람 교회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던 그런 자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것들이 이제는 국가로부터 시민들이 권리로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스페셜한 것에서 유니버셜하게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에서 이제 뭡니까? 적정 조건으로. 옛날에 미니멈 수준에서 모든 걸 줬는데 이제는요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서비스로 요즘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옛날에는 생활보호를 위해서, 즉 생활에 필요한 것만 줬는데 지금은요 기초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수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타 이런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변화되고 있고 같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사회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발전 양상은 그 시대의 사회구조, 정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 복합적으로 함께 같이 작용하면서 많이 발달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2주차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 수업이었는데 첫 시간은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사회복지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세미나에서 이제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보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 목표, 목적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 사회복지사의 이 역할,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로 관점으로 크게 두 가지, 한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와 그리고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3주차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기 건강관리도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